안녕하세요. 전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최소한 한 명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긍정의 의미든 부정의 의미든 말이죠. 저에겐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이 그런 존재죠. 제가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돼도 혹여 치매에 걸리더라도 제 남편만큼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떠올리면 함께 생각나는 존재가 있어요. 남편과는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모가 떠오르죠. 사실 시모와는 이렇게까지 척을 지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마지막까지 있었죠. 하지만 시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저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관계를 만들게 했네요. 또 자기에게도 악수가 되어 스스로를 힘들게 했고요. 오늘 저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시모에게 있었던 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렇다고 혼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몸이 온전치 못한 탓에 남모를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절 낳아주신 부모님은 저를 키울 자신이 없으셨던 건지 저는 고아원에 버려지게 됐습니다. 쪽지 하나 남겨진 게 없었던 탓에 버려진 건지 잃어버린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게는 부모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고아원에서 보내야 했던 저는 몸이 불편한 데다가 고아라는 이유 탓에 어릴 적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며 선생님들까지 셀 수 없는 차별을 받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여전한 차별과 무시에 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오랫동안 외롭게 지낸 탓에 이제는 혼자가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사실 저는 혼자인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도 버린 나를 누가 좋아해 줄까 싶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하던 직장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당시 저는 회사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은근한 무시와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아무런 색안경 없이 사람 대 사람으로 봐줬던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죠. 그동안은 고아라는 배경에 몸까지 불편한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봐준 사람이 없었던 탓에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이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그랬던 사람이 심지어 저를 좋아하기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남편과 저는 꽤 오랜 시간 연애를 이어갔고 결혼 생각도 당연히 있었지만 서로의 형편이 여의치 않은 탓에 결혼은 늘 미루어지기만 했습니다. 저는 도와주실 부모님이 없어 혼자 돈을 모았기 때문에 모은 돈이 별로 없었고 남편도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한 탓에 당장 결혼할 만한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벌이가 대단치도 않았고요. 그래도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서로를 이해하며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언젠가 하게 될 결혼 생활을 꿈꾸며 그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시끄럽게 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지인이 많지 않은 탓에 평소 집에 오가는 사람이 없었던 저는 누가 왔을지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야? 네가 우리 아들 꼬신 년이야? 이년아, 어디 가진 것도 없는 년이 남의 아들 앞길을 망치려고 들어? 왜 이러세요? 대체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네가 꼬신 아들내미 엄마지?
너 고아의 장애인이라며? 그런데 어디 귀한 남의 아들을 만나서 결혼도 못하게 만들고 발목을 잡아? 네가 내 아들 인생 책임질 거야? 어? 갑자기 찾아와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욕을 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당신 아들과 만난다는 것을 아시고 자격도 없는 제가 당신 아들을 고생시키려고 한다며 화가 나서 저를 찾아오셨던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 아들 앞길 막지 말고 헤어지라고 윽박지르시는데 저는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 뒤 승현 씨가 뒤이어 들어와 어머니를 말리더라고요.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현주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헤어지라고! 내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안 그러면 내가 너 또 찾아올 줄 알아! 승현 씨가 시어머니를 말린 덕분에 더 이상 험한 꼴은 면할 수 있었지만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을 당하게 된 저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일로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하며 승현 씨와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죠. 그동안 승현 씨에게 받은 사랑이 과분한 탓에 제가 현실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고아의 장애까지 있어 남들과 비슷한 처지가 될 수 없는데 내 주제 결혼이라니. 어쩌면 승현 씨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애가 있으니 남한테 짐만 될 텐데 내가 뭐라고 제 행복을 위해 남의 앞길을 망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처지에 결혼을 엄두도 내면 안 될 일이라 생각하며 승현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승현 씨는 제가 그러는 게 자기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자꾸만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알아서 잘 처신해야 했는데 괜히 나 때문에 그런 일 겪게 만들어서 상처를 줬네. 현주 너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그래도 나 너랑 못 헤어져. 우리 여태 잘해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고비도 잘 넘길 수 있어. 응? 나는 잘 모르겠어. 그때 일도 충격이었지만 나 솔직히 자신 없어. 내가 승현 씨한테 끝까지 좋은 사람일 수 있을지 내가 짐이 안 될 자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제가 뭐라고 끝까지 저를 붙잡아주는 남편이 무척 고마웠지만 그럼에도 저는 제가 남편 곁을 떠나는 게 우리 두 사람에게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고집에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6개월 정도가 흘렀던 어느 날 저희 집으로 또다시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승현 씨의 어머니를 다시 뵌 저는 예전의 기억이 떠오르며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헤어진 지 오래고 제가 아드님께 연락한 적도 없는데 왜 또 나를 찾아오셨을까? 또 머리채가 잡힐까 걱정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번과는 다른 태도로 저를 대하시는 겁니다. 잘 지냈니? 어쩐 일이세요? 저 승현 씨 때문에 오신 거라면 저희 진작 헤어졌어요. 그때 어머니 다녀가시고 제가 바로 정리했거든요. 시키신 대로 했으니까 별일 없을 텐데. 그래, 알고 있다. 너희들 헤어졌다는 얘기 나도 들었어. 그래서 우리 승현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승현이가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어찌나 앓는 소리를 하는지. 지금 승현이가 제정신이 아니야. 제발 우리 아들이랑 다시 만나주면 안 되겠니? 반년 만에 다시 저를 찾아오신 어머니께서는 승현 씨가 저와 헤어진 후로 많이 힘들어한다며 제게 다시 승현 씨를 만나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다 우리 아들 죽겠다. 제발 우리 승현이 좀 다시 만나줘. 그때는 내가 미안했구나. 나도 내 자식 걱정이 앞서서 그랬던 거지 너한테 달리 악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건 알지?
헤어지라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아들을 만나달라고 하시니 저도 무척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저도 승연 씨에 대한 마음이 전부 정리되지 못한 상태였기에 승연 씨의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 끝에 결국 승연 씨를 보러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어머니 말대로 마음고생이 많았던 건지 정말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더 이상 승연 씨를 밀어낼 수 없었고 결국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재결합했다는 소식에 어머니는 다행이라 하시며 저희의 결혼을 재촉하셨어요. 저희는 당장 결혼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서로 좋으면 같이 살면 그만이라며 하루빨리 식을 올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저희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 식을 올리게 됐고 여유가 없는 탓에 시댁에서 신혼살림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첫 만남에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 때문에 시댁살이 한다는 게 달갑진 않았지만 그 일로 저희가 헤어지고 저 때문에 남편이 고생하는 걸 곁에서 보셔서 그런지 어머니는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뒤로는 저를 달리 괴롭히는 일은 없으셨어요. 물론 시댁살이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시집살이들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말이죠.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저도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어른을 모시는 마음으로 잘 지내보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눈치를 보셨던 건지 제게 함부로 하지 않으시던 시어머니도 시간이 지나니 전처럼 막말을 하고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너는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냐? 몸에 하자 있다고 머리까지 안 돌아가는 건지 왜 매번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질 못해? 내가 너만 보면 속이 터져 죽겠다. 아주 늙은이 복장 터트리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지 뭔지 어디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나 몰라.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모진 소리를 들으며 상처를 받았지만 남편이 신경 쓸까봐 걱정됐던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빠른 남편은 상황을 금세 알아차리며 저 대신 시어머니에게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하라고 하셨어요? 언제는 제발 다시 만나달라고 얼른 결혼하라고 그렇게 서두르시더니 이제 와서 왜 저 몰래 며느리 괴롭히시는 거예요 정말? 이럴 거면 그냥 저희 알아서 하게 두시지 뭐하러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어요? 제 와이프 고통받는 거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저희 집 구해서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결국 남편이 어머니와 크게 싸우며 저희는 그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월세집을 얻어야 했지만 그래도 저희끼리 마음 편히 지내는 게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분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몸이 아프시다며 다시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내가 미안하다.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도통 모르겠구나.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내가 결국 벌을 받았어. 내가 너희 아니면 누구한테 의지를 하겠니? 왜? 저 말고 의지할 데가 없으세요? 승준이 데리고 사시잖아요. 자식이 둘인데 왜 결혼한 저희한테 그러세요? 네 동생이 뭘 할 줄 안다고.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지 몸 하나 간수도 못하는 애가 아픈 엄마 챙길 수 있겠니? 그리고 네 동생이랑 너랑 같니? 내가 의지하는 자식은 승연이 너 하나뿐인 거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라, 승연아. 엄마가 이제 안 그럴게. 며느리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다시 같이 살자. 나이 들어 아프니까 의지할 자식이 필요한 건지 시모는 저희가 다시 들어오길 바랬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 아니어도 같이 사는 시동생이 있었지만 시동생은 믿업지 않다며 저희가 들어오길 바라더라고요. 시모 말로는 철이 안 들고 뭘 잘 모르니 시킬 수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막내 아들을 더 아껴서 그런다는 걸 저희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시동생이 하는 일은 뭐든 용납해주고 오냐오냐 길렀다고 하더니 시동생이 나이 먹어서도 끼고 도셨거든요. 그러니 철없는 시동생은 같이 살아봐야 오히려 시모가 챙겨줘야 할 대상이었고 수발들 사람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라는 게 있다 보니 남편도 아픈 어머니가 안쓰러운지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차마 먼저 합가하자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 좋은 대로 해. 어머님이 먼저 나한테 약속도 하셨으니까 더 이상 그런 일 없지 않을까?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아프시다는데 그 몸으로 나를 뭐 얼마나 괴롭히시겠어. 그렇다고 계속 따로 살면 당신도 어머니 걱정될 거고.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당신 편한 대로 하자. 고민하는 남편을 안심시킨 저는 그렇게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시모가 제게 한 약속을 믿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제가 못마땅해서 무슨 일이든 꼬투리를 잡고 구박을 했는데 저는 시모가 나을 때까지만 참자고 되뇌며 또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곧장 남편이 있다던 병원으로 달려가게 됐죠.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남편에게 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이미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다는 거였죠.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 병이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이미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그러면 다 알고서도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미안해. 당신이 걱정할까봐 차마 말을 못했어. 그냥 나 혼자 치료 잘 받으려고 그랬어. 당신은 끝까지 몰랐으면 했거든.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했어야지. 남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있는 게 그게 아내야? 당신 왜 나를 바보로 만들어? 미안해서 그랬지. 가뜩이나 당신이 다시 합가하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데 거기다 나까지 짐을 지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치료는 잘 받고 있었던 거야? 나을 수 있대? 그렇게 묻는 제 말에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그동안 저 몰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병은 자신이 제일 잘 안다며 치료비만 많이 들고 치료해봐야 가망이 없어서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도 최소한의 치료만 받으며 고통을 견디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아픈 남편을 그냥 둘 수 없었던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설득해 치료받게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끝끝내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에서 남편을 돌보며 남편을 챙겨야 했어요. 그렇게 매일 밤 남편에게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며 노력했지만 결국 남편은 제 곁을 떠나고 말았죠. 예견된 이별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눈에선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입에선 통곡하는 소리가 계속 나왔죠. 제가 울면 하늘나라로 갈 남편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의 장례식을 잘 치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을 잃은 슬픔을 참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내내 하염없이 울고 제 가슴을 치며 남편을 떠나보내는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시신이 화장터로 옮겨져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큰 몸으로 저를 자기 품 안으로 껴안아 주던 남편이 작은 납고람 안에 담겨 제 가슴에 안기게 되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현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야 정신이 좀 들면서 제 주위도 둘러볼 수 있었죠. 그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 저만큼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시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시모도 정말 많이 울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자니 제가 슬픔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몸 하나 가누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시모를 위로해주고 시모에게 힘이 돼주고 싶었어요.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열하고 있는 시모를 안으려고 했는데 시모가 제 손길을 뿌리치더라고요. 그리곤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인연이 어딜 감히 손대? 우리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건강하던 아들이 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내 분신인 아들을 잡아먹고 감히 날 만져? 이제 네가 나도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그래, 나도 잡아먹어봐라. 나도 잡아먹고 우리 귀한 승준이도 잡아먹어서 어디 한번 우리 집안 다 잡아먹어봐.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이러지 마세요. 힘들어? 니년이? 아, 그렇지. 이제 네 수발들 내 아들이 없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눈앞이 깜깜하겠지. 못된 년. 네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고생시켰으면 제가 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돼. 내가 그동안에 속에 천불이 나도 참았다. 니년 때문에 병에 걸렸으니 니년이 어떻게든 내 아들 살려내겠지 싶어서 참고 있었다고. 근데 결국은 내 아들 못 살려내. 아직 한창 창창할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 이 씹어먹어도 모자랄 년, 이 죽일 년. 시모는 남편이 젊은 나이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게 제 탓이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시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꼽혔지만 저는 시모가 저를 욕하도록 놔뒀어요. 시모의 심정이 이해됐으니까요. 자기보다 먼저 떠난 자식 잃은 슬픔을 부모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욕하고 저 자신을 탓하며 남편의 죽음에 대한 원망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는데 시모라고 다를까 싶었습니다. 저를 욕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조금이라도 가슴이 덜 아플 수 있다면 제가 다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리고 저도 없지 않아 남편의 죽음이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몸 불편한 아내를 챙긴다고 그간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고생들이 몸 어딘가에 쌓여 병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도 저를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의 원망을 듣고만 있었죠. 그렇게 남편을 납골함에 안치하고 나서 시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동안 시모와 시동생과는 다른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아까 저를 원망하는 시모의 말을 듣고 난 뒤라서 그런지 짧은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해서도 시모와 시동생에게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쉬시라는 말만을 하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곤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를 손으로 막고 다시 울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니 남편의 흔적들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떠나간 남편의 흔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시모가 들어왔어요. 그리곤 울고 있는 저에게 가방을 집어던지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내 귀한 아들 잡아먹고 거짓 눈물을 쏟아내? 야, 내가 그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가는 바보 등신으로 보이니? 내가 네 년의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너 세상 불쌍한 년인 척해서 우리 집에 붙어있을 생각이지? 그렇지?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어머님께서 귀한 아들 잃은 것처럼 저도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사람이라고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다고요. 어머님 마음은 알겠는데, 누굴 원망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오늘은 이쯤에서 그만하시면 안 돼요? 저도 정말 미칠 것 같이 힘들다고요. 이게 어디서 힘들다고 해? 이 사단이 지금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네가 왜 힘들어?
힘든 사람은 아들 잃은 나랑 형 잃은 승준이지. 더는 우리 가족 기만하지 마라. 그러니 얼른 네 집만 간단히 사서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님, 이 집에서 나가라뇨. 제가 이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가요? 내가 내 아들 죽인 년 살 곳까지 찾아주고 구해줘야 하냐? 네가 이 집 나가서 어디서 살든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니 그건 네 맘대로 하고 우선은 얼른 이 집에서 나가. 얼른 나가라고!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제 제게 가족이라고는 어머님 그리고 도련님밖에 없다는 걸요. 이러지 마세요. 저도 그이가 이렇게 떠나서 자책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도 그이 살리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정말 많이 애썼다는 거 어머님께서도 옆에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가족? 내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가 남이지 가족이냐? 그리고 내가 니년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너 우리 승현이가 없으니 우리한테 빌붙으려는 속셈 모르는 줄 아냐고? 빌붙다뇨? 제가 이제껏 어머님께 도련님께 빌붙은 적 있나요? 아니면 도움 한번 구한 적이 있나요? 저 지금까지 그이 아내로서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것들 혼자서 다 했어요. 그리고 저 그이 죽기 전에 약속했어요. 어머님 제가 끝까지 모시겠다고 약속했다고요. 네가 날 모셔? 이제 승연이도 없는 마당에 네가 왜 날 모셔? 그리고 네가 날 어떻게 모셔? 너 눈마저 멀지 않았으면 네 꼴 좀 봐라. 네 몸뚱아리 가지고 누굴 모시겠다는 거야? 내가 말한 네 속셈이 이거다. 너 우리 집에 앉아 붙어가지고 늙은 시애미 착한 승준이 네 수발 들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난 그 짓거리 못한다. 하나 남은 내 귀한 아들 니년 수발 드는 꼴 못 봐. 그러니 그 징그러운 몸뚱아리 내 눈에 계속 보이지 말고 어디든 꺼지라고. 썩 꺼져.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까지. 그리고 너 이 집 물건은 털끝 하나 건들지 마라. 너 이 집이 승연이 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네 몫이 아니라는 건 알지? 우리 그이가 상속세 때문에 승연이한테 먼저 준 것뿐이야. 명의만 승연이 앞이지 내 거라고. 그리고 네가 우리 집안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 집을 탐내? 내 아들까지 잡아먹은 년이. 그러니 얼른 네 집만 챙기고 썩 꺼져. 그래도 이 년이 궁둥이를 붙이고 앉아있어? 네가 그러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네 발로 안 나가겠다면 내가 직접 내쫓아주지 뭐. 버티지 말고 나와 이년아. 얼른 나오라고. 예, 승준아, 나 좀 도와라. 네 형 잡아먹은 년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자. 어서 쫓아내. 버티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곧바로 벌어지는 이 일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넋을 놓고 있었던 거죠. 제가 당황해하던 사이 시모와 시동생은 저를 붙잡았고 방 안에 앉아있던 그 모습 그대로 집에서 절 내쫓았습니다. 제 물건을 챙길 사이도 없이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시댁에서 쫓겨났죠. 처음엔 집에서 내쫓겨나와 길에서 집을 바라보는데 이게 현실이 맞나 싶더라고요. 며칠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방금 남편을 납골당에 안치한 것 같은데 이제는 시댁에서 쫓겨나다니. 이렇게 많은 일들이 단 며칠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싶어서 말이죠. 그러다 차가운 공기와 아스팔트 먼지 냄새를 맡으며 이게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그제야 시모에게 왜 이러는 거냐며 따져 물으려고 했죠. 그 순간 제 얼굴로 제 옷가지와 속옷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곤 또다시 시모의 욕설이 시작됐죠. 기생충 같은 년. 내 아들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우리 피까지 빨아먹으려고 해. 내가 당할 것 같아? 너 다시 이 집으로 들어오고 싶으면 내 아들 살려내. 우리 승연이 살려내라고. 시모와는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모 곁에 있던 시동생에게 부탁을 했어요. 도련님, 어머님 좀 진정시켜주세요.
도련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여길 떠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네? 형수, 미안하게 됐어요. 형수 사정 딱 한 거야. 나도 잘 아는데. 솔직히 나도 형이 저렇게 병에 걸려 죽게 된 일에 대해서 형수 탓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형수야 밖에서 새 남자 만나서 다시 가정 꾸리면 된다지만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요. 먼저 떠난 자식을 다시 데려올 수도 없고 다시 들일 수도 없는데. 무조건 형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엄마 입장도 생각해줘요. 형수가 우리 엄마 입장이면 화가 안 나겠어요? 애초에 두 사람 결혼을 반겼던 것도 아닌데. 그러게 서로 왜 만나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어쨌든 서로 힘든 상황인데 더 힘 빼지 말고 이제 서로 갈 길 가요. 그리고 혹시 짐들 중에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연락해요. 챙겨서 집 앞에 둘 테니까. 그때 당장 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시동생밖에 없어서 도움을 구했던 거지만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며느리와 형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모에게, 시동생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위로 한마디 없이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게 맞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처럼 말이죠.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두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입을 닫은 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모든 걸 포기한 듯 체념하고 있자 시모와 시동생은 집으로 들어갔고요. 더 이상 저도 그 집 앞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만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제 옷들을 주섬주섬 챙겨서 시댁 담벼락에 기대 앉았어요. 그러며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어디서 지내야 하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생각에 잠겨있던 도중 담벼락 안쪽에서 시모와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시댁 창가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승준아, 이쪽은 없다. 그러니까 그쪽도 확인해봐라. 걔 간 거 맞는 거 같지? 네, 없어요. 아예 간 것 같은데요. 아휴, 걔 입에서 이 집 내놓으라는 말 나올까봐 내가 심장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네가 보기엔 어떻니? 우리가 몰아붙여서 잘 넘어간 것 같지? 이 집 내놓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지? 아까 마지막에 입국 닫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며칠 안으로 이 집 상속 포기하라고 제대로 말해야죠. 그러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돈 좀 주면 잘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얘는? 우리가 걔한테 돈을 주긴 왜 주니? 돈 안 주려고 네 형 장례식 끝나자마자 이 난리를 친 건데 돈까지 줄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하도 지랄했으니까 다음에 만날 땐 잘 구슬리면 될 것 같아. 아까 네가 새 가정 꾸려서 새 출발하라고 했잖아. 그걸 잘 풀어서 얘기하면 걔도 감동하지 않겠니? 우리가 모질게 대한 거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몰아세워야 네가 떠날 것 같다고 말하면 걔 성격에 감동받아 할 것 같은데. 형수가 착해서 그러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돈을 줘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면 너무 속보이는 행동 같잖아요. 우리도 돈 한 푼 아쉬운 상황에 형수가 새 출발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면서 월세 보증금 정도 주면 완벽한 거죠. 그리고 바로 변호사든 법무사든 찾아가서 이 집에 대한 상속 포기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걔한테는 100원 하나도 쓰기 아까운데. 아휴, 그래, 뭐 이 집이 중요하지 그 월세 보증금 정도의 돈이 중요하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아휴,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쉽게 끝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몇 달 동안 그렇게 전전긍긍 안 했어도 됐을 텐데. 쟤한테 책 잡힐까봐 네 형 곁에서 잠 줄여가며 있었던 게 전부 헛수고가 됐다. 헛수고가. 엄마는 자식이 아파서 간병한 걸 가지고 헛수고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럼 너는 네 형 아픈데 친구 놈들이랑 어울린다고 쏘다녀 놓고는 어디서 지적질을 해? 농구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거 다 앞으로 할 사업 때문에 만난 거예요. 엄마도 참. 어쨌든 이제 우리 좀 쉬어요. 형수 신경 쓴다고 그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날,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주지 않고 저를 몰아붙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 때문이었어요.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시댁 말이죠. 그 시댁은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편 앞으로 돌려놓은 집이었는데, 시모와 시동생은 남편의 상속자인 제가 두 사람을 쫓아낼까봐 저를 그 집에서 내쫓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제 탓으로 몰아간 다음 제게 상속 포기를 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제가 왜 집 밖으로 쫓겨났는지 알게 되면서 두 사람에게 정말 많이 서운했습니다. 당연히 배신감도 느꼈죠. 그동안 시모가 절 괴롭혀도 시동생이 저를 형수 대접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저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위급할 때는 든든한 내 편이 되어줄 가족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모두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전 두 사람에게 철저하게 남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저 혼자 착각했다는 걸, 속았다는 걸 알아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며 이제 정말 남남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시모와 시동생이 절 쫓아내려는 이유였던 그 집에 관해서도 아무 미련 없었어요. 시모 말처럼 남편도 지키지 못한 내가 이 집안에 한 게 뭐가 있나 싶었고,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물려준 그 집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없으니 제 감정에 휘둘려서 욕심부리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다 남편이 부탁한 약속도 지키지 못할 상황이었으니 그 집을 포기하는 걸로 남편과의 약속을 대신하기로 생각했죠. 그렇게 담벼락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머릿속이 조금은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작정 걸어가기 시작했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려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했죠. 다행히 도움을 주겠다는 지인이 있어서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한 후에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하려고 했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기 전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신고와 함께 마무리 못한 주변을 정리하는 거였죠. 그렇게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제 삶을 살아가려 계획을 하던 도중 남편 이름으로 우편이 날라왔어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내역에 대한 우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주식을 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남편 사망 신고를 하면서 신청했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우편물이 올 때까지 그 우편을 열지 말고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법에 관련해 무지했고 저에게 알려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 재산 관련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 그대로 가지고 세무사분을 찾아갈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들어본 적 없는 주식이라는 말에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우편을 뜯어 내용을 확인한다고 잘못되는 건 없었으니 봐도 되겠지 싶었고요. 그래서 우편을 열어 내역을 확인했는데 제가 뭘 잘못 보고 있나 싶어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내역에 적혀 있는 금액이 상당히 컸거든요. 양도소득 금액도 납부액도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 말은 남편이 주식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투병 생활을 할 때도 제게 주식의 주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었고요. 혹시 다른 집으로 가야 할 우편이 잘못 왔나 싶어서 다시 남편 이름을 확인했고 남편 이름이 적혀 있는 걸 확인을 하고도 뭔가 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다음 날 해당 우편을 보낸 세무법인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출발하기 전 한 번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거기에도 남편의 재산이 상당하게 잡혀 있었던 거예요. 혼란스럽더라고요. 남편이 저 모르게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모았고 제게 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저는 혹시나 싶어서 며칠 전 시댁에서 받아온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는 이 돈들에 대한 출처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렇게 확인하다 남편이 쓴 일기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에서 남편이 제게 남긴 글과 유언장을 확인하게 됐죠. 남편은 절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몸이 아프다는 시모를 저 대신에 간병해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돈과 다시 분가를 할 돈을 모으고 있었죠. 그러다 자기 몸이 아프다는 걸 너무 늦게 발견하고는 돈을 모으던 이유를 바꾸게 됐습니다. 앞으로 자신 없이 살아갈 저를 위해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모으기로 한 거죠. 제게 재산 관련해서 말하지 않았던 건 치료를 받아도 살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병이 호전이 될 확률도 희박한 자신에게 돈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치료받는 데 쓰이는 돈을 헛된 곳에 쓰는 돈 낭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준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참고 있었고 그걸로도 통증이 잡히지 않을 땐 오로지 정신력으로 버티며 제 앞에서 괜찮은 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며 제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자기가 떠난 후 제게 유일한 가족이 될 시모 그리고 시동생과도 적절한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잘 살라고 말이죠. 그 글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이런 바보가 있나 싶더라고요. 살 가능성이 1%로만 돼도 열심히 치료받고 살아서 내 곁에 있을 생각을 해야지 왜 자기 떠난 뒤 내 행복을 빌고 있나 싶어서 말이죠. 남편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홀로 오랫동안 참을 수 없이 아팠을 텐데 그런 내 남편의 고통을 제가 알 수 없게 만들었던 남편이 미웠고 그렇더라도 아내로서 남편의 그런 고통을 알아차리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남편 잃은 슬픔으로 찢어질 가슴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밑도 끝도 없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졌고 다시 또 오열했죠. 그렇게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오열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모였어요. 어떻게 알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려준 적도 없는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열하고 남편을 그리워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모의 계속된 초인종 소리를 무시하려고 했는데 나중엔 집 현관문을 두들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장현주! 너 안에 있는 걸 다 알아! 얼른 안 나와! 얼른 나오라고! 너 내가 이러다 금방 돌아갈 것 같아? 안 그래. 난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알아? 그러니 얼른 나와! 그 당시 기분으로는 시모를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큰 난리를 피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눈물을 닦아내고 문을 열어줬죠. 그랬더니 시모는 인사도 생략한 채 막무가내로 집안을 쳐들어와 제게 내놓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남긴 돈을 말이죠. 거봐, 안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하기는. 나도 너랑 긴 말하기 싫으니까 얼른 처리하고 가자. 내놔. 네?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놓다뇨. 뭘요? 이 풀려시 같은 년을 봐라. 야, 너 내 아들 돈 가지고 있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네 년이 모른 척 시치미를 뗀다고 해도 소용없어. 나한테 증거가 다 있거든. 자, 이거 봐라. 여기 승현이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내역 나와 있지? 여기 있는 돈 전부 네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봐! 이래도 시침이 될 거야? 아무래도 우편이 시댁으로도 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댁을 나와 주소지 이전을 하기 전에 한 번, 또 제가 주소지 이전을 한 이후에 다시 제 쪽으로 한 번 우편이 발송된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그 우편을 확인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돈을 달라고 제게 찾아온 거였어요. 그래. 저기 봐라. 저기 니년도 이거랑 똑같은 거 받았네. 자, 똑같지? 이래도 모른 척 할 거야? 어머,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나한테 없는 건데. 뭐야? 우리 승연이한테 돈이 더 있었어? 얘는 왜 엄마한테 말도 없이 이 큰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확인 안 했으면 우리 승연이 비 같은 돈을 다 날릴 뻔했네. 얘, 너 이 돈 가질 자격 없는 거 알지?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이 돈에 대한 자격도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순순히 포기해라. 알겠어? 안 그래도 지금 집 관련으로 너 만나서 상속 포기 관련으로 확답받고 법률사무소 가려고 했는데 승연이한테 다른 재산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이것도 함께 법률사무소로 가져가자. 이것들도 네가 전부 다 포기하는 걸로 하고. 알겠지? 시모는 이번에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남편이 남겨준 모든 재산을 제게 포기하라고 했어요. 아마 제가 저번에 자기 생각보다 더 쉽게 집을 포기하고 쫓겨나와서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우선 제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돈들을 모아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정신력으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아가며 참고 모아온 돈이었어요. 제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모아온 돈이었죠. 그리고 또 시댁에서 쫓겨나 담벼락에 앉아있을 때 시모와 시동생이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자 자기의 친형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오로지 집을 빼앗을 생각만 하고 있던 두 사람의 얘기를 들었었죠. 그런 두 사람에게 남편이 제게 남겨준 재산을 빼앗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를 악물고 시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왜 자격이 없어요? 내가 왜? 자격을 따지자면 당신이랑 당신 아들 새끼가 자격이 없지. 뭐? 당신? 인연이 미쳤나? 너 이제야 네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역시 돈 앞에는 시애미 애비도 없지? 하기야, 원래도 애미 애비 없는 년인데 뭘 기대하겠어?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난 자격이 있어. 승연이 내가 10달 부모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야. 그렇게 귀하고 귀한 아들, 니년 같은 장애인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너 때문에 병으로 세상을 떴는데 니년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 너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따라와라. 그렇게 귀하고 귀한 아들이면 진심으로 아들 살리려고 노력했어야지. 그 사람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어야지. 당신이나 당신 아들이나 그 이에게 관심 하나도 없었잖아. 당신들 관심은 오로지 그 집에만 있었잖아. 아니야? 아니라고 할 수 있어? 뭐라는 거야, 인연이? 누가 그래? 누가 그 집에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 내가 그 집에 쫓겨나는 날 다 들었어. 너희 미친 것들이 하는 대화 다 들었다고. 그래도 내가 그 집은 포기하려고 했거든? 원래부터 시아버님 집이었으니까. 나도 당신이 한 말처럼 내 남편이 죽은 게 내 탓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으니까. 근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이 집안의 그 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나밖에 없었네. 그래서 너희 미친 것들에게 안 뺏길 거야. 남편이 남겨놓은 그 돈, 내 행복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야. 그 이가 아픈 거 참아가고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내 행복을 위해 남겨놓은 돈이라고. 그래서 안 뺏겨. 인연이 감히 누구 돈을 안 뺏긴대? 그 돈이 왜 네 돈이야? 그 돈 우리 돈이야. 시모는 악을 쓰는 제 머리채를 잡아 이끌었어요.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저도 머리채를 잡으려고 애썼고 입에 닿는 대로 시모의 몸을 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시모는 뒤엉킨 난투극을 벌이게 됐어요.
그러다 건물 내 다른 입주민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했고 그제서야 저와 시모의 난동이 멈출 수 있었죠. 하지만 뒤엉켜 있던 몸만 떨어졌을 뿐 으르렁거리고 있던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 선생님, 전현 자기 시어머니를 때린 년입니다. 이런 건 가중처벌 안 돼요? 그래? 그럼 너도 네 아들 죽든 말든 관심도 없었으니 너도 가중처벌 받아야겠네. 천연이 뚫린 입이라고? 야! 내가 너 가만둘 줄 알아? 내가 내 아들 돈 다 빼앗길 줄 아냐고? 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본데. 우리 승연이 재산은 너랑 나랑 공동 상속인이야. 알아? 네가 혹여 좀 떼어달라고 할까봐 내가 말을 안 하고 있던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져가 볼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고. 나도 내 남편 유언장 있어. 그걸로 내가 내 남편 재산의 단독 상속인이라는 걸 증명할 거야. 그리고 인정되는 그 즉시 당신하고 당신 아들 내쫓을 거야. 우리 남편 집에 한 발짝도 못 들이게 할 거라고. 이후 저는 남편이 남긴 유언이 법적 효력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인정이 되어 단독 상속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시모 측에서 손 놓고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기업은 소송을 걸어왔죠. 자기에게도 제 남편의 재산을 받을 지분이 있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모에게도 재산의 5분의 1 지분이 있음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게 남긴 재산 중 일부를 줘야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할 수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장담했던 것처럼 두 사람을 살고 있던 집에서 내쫓았거든요. 두 사람에게는 그게 더 큰 일이었죠. 집이야 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은 돈으로 구할 수 있겠지만 매매는 힘들 듯 보였고 오랫동안 자기들 집이라고 생각하던 곳에서 떠나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제게 태도를 바꿔 어떻게든 그 집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돈이 무섭긴 한가 보다. 우리가 원래 이런 사이가 아닌데 너랑 나랑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약 물고 다퉜었네. 그런데 또 이렇게 법적으로 딱딱 나눠주니까 또 악감정이 싹 사라지지 않았니? 내가 너한테 많이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똑같이 했으니까요. 그럼 제가 얘기한 날짜까지 짐 빼주세요. 현주야,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마. 내가 잘못했어. 너도 알다시피 나나 승준이나 가진 게 없으니까 이 집마저 없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도 알았고 이제 정신도 차렸으니까 날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나 이 집에서만 20년 넘게 살았다. 내 몸의 일부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계속 좀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정 그러면 내가 받은 승연이 재산 너한테 주마. 전세금으로. 그러면 서로 받을 거 받고 원하는 거 얻는 게 되지 않겠니? 아니요, 필요 없어요. 저는 제 남편을 자식으로 형제로 보지 않는 사람들과 더는 마주치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말한 날짜까지 나가세요. 현주야! 전 냉정하게 시모의 제안을 거절했고 제가 말한 날짜에 시모와 시동생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제가 살고 있죠. 그날 이후 시모가 한 번 더 찾아오긴 했어요.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시동생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는지 몸이 아프다며 제게 도움을 좀 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부탁이 참 우프더라고요. 글쎄, 제게 간호를 바라는 거 있죠? 과거 제게 수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것 또한 그렇게 아끼는 그쪽 둘째 아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치료비는 조금 챙겨줬어요. 그렇게 해야 저도 하늘 날아가서 남편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가 잘 선택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했어야 남편이 하늘나라에서 절 봐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으세요? 만약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제 선택을 만회할 일이 있을까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 선택에 대한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